안녕하세요. 자식 다 키운 노년엔 곁에 있는 아내와 행복하고 고즈넉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번 생엔 이루기 힘들겠구나 하고 깨닫게 됐죠. 왜냐고요? 저는 벌써 무려 두 번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슬프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던 제 지난 이야기 시간 내서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외동 아들이던 전 평생 이곳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귤 농장을 운영하며 말이죠. 저는 나이 29에 같은 제주도민이던 2살 어린 아내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아내처럼 장인 장모님과 아내의 오빠인 형님도 무척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한 지 고작 4년 뒤에 11개월의 투병 끝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저와 고작 3살이던 아들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저와 저희 아들을 보면 아내 생각에 너무 힘이 든다며 작별을 고하곤 형님이 살던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뒤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빵긋빵긋 웃던 아들과 저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던 부모님을 보며 바득바득 견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려면 사라진다고 저는 1년이 지나니 웃기도 하고 또 몇 년이 지나니 아내를 떠올리면 눈물보단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7살이 됐던 해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됐죠.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귤농장은 꽤 규모가 커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농장엔 새 인부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제 두 번째 아내가 된 저보다 3살 어린 서경 씨였죠. 도시 처녀가 농장 체험 같은 거 하러 온 건가? 농장 일 안 해본 젊은 사람들은 간혹 이 일을 우습게 알고 덤비다가 금방 나가 떨어지더라고.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뒤에서 서경 씨를 보고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저도 구태여 입 밖으로 말을 내뱉진 않았지만 얼마 안 가 곧 그만둘 사람이겠지 하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서경 씨는 정말 일을 열심히 또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밝고 쾌활해 어른들은 그런 서경 씨를 좋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어른들이 저와 서경 씨를 엮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둘이 맞나 봐. 우리 작은 사장이 아들이 하나 있긴 해도 집에 돈 있겠다. 사람 진중하겠다. 얼마나 좋은 신랑감인데. 게다가 서경 씨도 농장일 이렇게 잘하니 둘이 아주 천생연분 아니겠어? 나중에 어머니 또한 지켜보니까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한 것 같다고 제게 은근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통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게 젊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마 딱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다. 계속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네. 아버지까지 합세해 많은 어른들이 우리를 응원해 줬습니다. 심지어 제 착각이 아니라면 서경 씨도 제게 관심이 있어 보였죠. 저도 싫은 건 아니었지만 차마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겐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 아들을 위해서도 서경 씨를 위해서도 가볍게 누굴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제 마음을 크게 움직인 일이 있었죠. 그날은 일이 끝난 후 저희 부모님과 저 서경 씨 그리고 인부분들 모두가 모여 막걸리를 마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약간 취기가 오른 아주머니 한 분께서 서경 씨를 향해 평소 궁금하던 것을 물어보셨죠. 서경 씨는 왜 그 좋은 나이에 혼자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어? 내가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생긴 것도 너무 예쁜 처자가 무슨 사연이 있어 보여서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별로 숨길 일도 아닌데요, 뭘. 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워낙 어릴 때 버려져서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성인 돼서 보육원에서 나온 뒤엔 대학도 못 가고 일만 했어요. 혼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30살에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 잊고 싶어서 떠돌면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런, 에휴, 그랬구나. 그럼 죽은 남편 시부모는 연락 안 하고 살아? 네, 저를 많이 미워하셨거든요. 자신들 막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해요. 워낙 자식 사랑이 큰 분들이셨으니 슬픔을 이기려고 원망이라는 감정을 선택하신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날부터 전 저와 비슷한 사연에 안타까운 과거까지 가지고 있는 서경 씨에게 자꾸만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호감이 있었으니 우린 서서히 가까워지다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게다가 서경 씨는 저희 아들에게도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에 자식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된 동주 씨 아들을 보니까 마치 제 자식처럼 느껴져서 너무 예뻐요. 그런데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깍듯이 잘하는 모습에 저는 서경 씨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경 씨는 제가 아내를 떠나보낸 지 6년 만에 제 두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아내를 가장 예뻐했던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서경아, 이제 나랑 네 시애비가 네 부모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의지하거라. 나도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두 오라버니랑 넷이 살았어. 그렇다 보니 부모 없는 슬픔을 조금이나마 안다. 그런데 부모들의 형제 자매까지 없던 넌 얼마나 외로웠겠니? 앞으로 엄마가 정말 잘해줄게. 어머니 먹고 사느라 바빠 많이 놀러 다니지도 못했다던 아내를 데리고 제주도 이곳저곳을 많이 놀러 다니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미 놀러 가봤던 다양한 곳들을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죠. 서경아, 여기가 정방폭포라는 데야. 너 여기 와봤니? 아니요, 처음 와봐요, 어머님. 너무 멋진데요? 그지? 이런 데 오면 남는 게 사진이야. 우리 예쁜 딸 사진 찍어줘야지. 동주야, 여기 서경이랑 나랑 둘이 설 테니까 사진 좀 찍어줘라. 어디 보자. 아니, 아들아, 사진 좀 잘 찍어봐. 우리 며느리 인물을 반의 반도 못 담아냈잖아. 어머니는 어딜 가든 아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아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와 제 사진 실력이 일치월장하기도 했죠. 또 어머니는 유독 우도를 무척 좋아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항상 아내를 뒷자리에 앉히고 자전거를 태워주셨어요. 아내가 자전거를 잘 타지 못했거든요. 우와, 어머님,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경치도 아름다워요. 전 어머니 며느리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나도 네가 내 며느리라서 너무 행복하단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행복에 젖어들면서도 늘 아들을 걱정하고 신경 썼어요. 9살에 너무 어리지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나이에 생긴 새엄마가 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싶어 저는 늘 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물었죠. 아들, 새엄마랑 지내는 건 어때? 아빠는 엄마한테 불편하거나 서운한 거 없어? 아빠 늘 우리 연호가 가장 먼저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아빠한테 다 말해. 알았지?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엄마가 생겨서 너무 행복한걸요? 다른 것보다 엄마가 생기니까 아빠가 행복해해서 너무 좋아요. 전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까요. 저런 말을 제게 해줬을 때가 아들의 나이 고작 12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것이 어찌나 속 깊고 기특한지 고마운 마음에 눈물까지 났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이 시간이 오래오래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바랬어요. 하지만 그 행복을 깨부술 불행은 이미 그림자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우릴 노리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는요? 왔니? 자고 일어나니까 좀 낫구나. 네 엄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기어코 농장 망가질까봐 걱정돼서 나가봐야겠다고 아까 전에 나갔다. 아까 언제요? 지금 벌써 해가 다 졌는데요. 그래? 아유, 잠만 자다 보니 내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구나. 네 어머니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정말 집에 없어? 잊지 못할 그날은 제가 재혼한 지 5년째 되던 해로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농장 일을 할 날씨가 아니었던지라 인부분들도 저와 아내도 모두 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볼 일이 있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시내에 다녀왔고 아버지 미열이 있어 집에서 약을 먹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 아버지와 함께 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귤농장에 나갔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순간 싸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치더군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농장에 얼른 다녀와 볼게요. 저는 다급히 농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장 한가운데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이미 어머니의 숨은 멎은 뒤더군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급하게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뿐이 아니셨습니다.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폭우 속에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신 거죠. 내가 그때 어떻게든 당신을 나가지 못하게 말렸어야 했어. 그것도 아니면 그깟 미열 같은 거 무시하고 당신을 따라 나섰어야 했어. 내가 따라만 갔어도 당신이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이렇게 갈 일은 없었을 테니까. 내가 미안하오 여보. 이건 다 내 탓이야.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동네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70의 나이에도 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셨고 유채꽃 필 무렵이면 어머니께 직접 꽃목걸이를 만들어 선물해 주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 분이었으니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얼마나 충격이셨겠습니까? 나도 네 엄마 뒤를 그냥 따라가련다.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예전에 제 전처가 제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살다 보면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요. 맞아요, 아버님. 아버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당시 14살이던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고 보살피는데 온 힘을 다했죠.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가시려는 건 겨우 막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뒤 아버진 이번에 매일같이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원래 술을 잘 하지 않던 분이었던지라 술이 몸에서 받지 않았는지 과음을 하면 무조건 필름이 끊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추운데 여기서 그냥 잠들어 계시면 어떡해요. 얼른 일어나세요. 응, 여기 농장 아니냐?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이상하다. 까맣게 기억이 안 나. 아버지, 자꾸 이렇게 필름 끊기시는 거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제발 술 좀 줄이세요. 만취한 아버진 어느 날엔 귤 농장 구석에서 또 어느 날엔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뒷좌석에서 잠든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거기서 잠들게 된 건지 전혀 기억도 못 하셨죠. 사라진 아버지 찾느라 가족들이 매일 낮밤 가리지 않고 고생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아버진 가끔 실수까지 종종 하시더군요. 이게 뭐야? 왜 마당 화분이 죄다 깨져 있어? 여보, 아버님 저기 마당 시멘트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셔. 아버님 옷에 묻어있는 흙 보니까 저거 아버님이 넘어지면서 다 쓰러뜨리신 것 같은데?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저거 아버지가 저러신 거예요? 모르겠다. 난 기억이 안 나.
도둑이야! 도둑이야! 뭐야, 도둑이요? 그래, 동주야. 저기 도둑이 있어. 이 애끼 이놈, 얼른 썩 나가지 못할까? 뭐야, 아버지. 지금 우리 연호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거 연호잖아요. 학원 다녀온 아버지 손주요. 연호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또 정신 못 차리시고 너무 많이 취하셨네. 아빠가 할아버지 모시고 들어갈 테니까 너도 얼른 방에 들어가. 아니에요, 아빠. 할아버지도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저러시는 거잖아요. 전 할아버지 이해해요. 씻고 나와서 할아버지 얼른 잠드시도록 제가 할아버지 발 주물러 드릴게요. 할아버지 제가 해드리는 마사지 좋아하시잖아요. 몸도 못 가누고 넘어지다 집안 화분을 전부 깨질 않나. 머리를 자르고 모자 쓰고 들어온 우리 아들을 취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둑이라며 역정내시질 않나. 아버지의 주사는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착한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를 이해한다며 오히려 어린 녀석이 저희 아버지를 품어주려고 들었죠. 저와 함께 그 힘듦을 다 견뎌주던 아내와 그런 아들에게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화도 내고 울기도 하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뒤따라가겠다는 행동은 안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견디지도 못할 술 이렇게 계속 드시면 진짜 아버지까지 쓰러지신다니까요. 아버지, 제발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우리 살기로 했잖아요. 내가 살려고 이러는 거다.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맨정신으론 도저히 네 엄마 없는 세상을 버티기가 힘들어. 미안하다.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가 봐도 환자가 치료할 의지가 없으니 정신과 상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어머니 사진을 보며 서글프게 우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약해져 그러기도 쉽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 설상가상 아버지는 몸까지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집에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버지 농장 일을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계셨죠. 고맙게도 아내는 농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주고 보살펴줬어요. 그렇게 모든 식구들이 고생하던 와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늘 술을 가까이 하고 지내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또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네. 죄송해요, 경내 할머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저희 집 아니고 경내 할머니 집 대문 앞이네요. 괜찮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얼이 빠지기도 하는 거야. 아버지 잘 모시고 들어가. 저희 집 옆엔 허술한 돌담 하나만 사이에 두고 집이 거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옆집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조그만 소리를 크게 내면 바로 옆에서 듣는 듯 생생하게 들릴 만큼 두 집의 사이는 가까웠죠. 아버진 가끔 그 집 앞이나 마당 안까지 들어가 잠이 들어 있곤 하셨는데 아마 생전 어머니와 자주 놀러 가셨던 기억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더군요. 그 집에 혼자 사시던 오랜 이웃인 김경래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그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연세가 3살이나 많은 분이어서 그런지 불쾌하기보단 오랜 친구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딱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이웃에게까지 폐를 끼치는 아버지 때문에 계속 노심초사하던 와중 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당시 아내는 낮에만 잠깐 농장에 나왔다 아버지를 돌보러 항상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날은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제가 저녁을 차려볼까 싶어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집으로 향한 날이었죠. 여보, 마침 잘 왔어. 그런데 제가 집 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와 마당에 서 있던 아내가 울며 불며 제게 달려오지 않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내의 얼굴엔 상처도 많이 나고 옷도 지저분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내의 신발은 마당 시멘트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까지 산발을 한 아내의 입에선 믿지 못할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술이 취해서 나한테 손 찍어 마셨어. 막 내 뺨을 때리고 꼬집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 마루에서 날 마당 바닥으로 밀어버리기까지 하셨다고. 나 너무 무서워서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 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난 아니다. 난 오늘 술도 별로 안 먹었고, 그래서 별로 취하지도 않았어. 내 정신은 멀쩡하다. 난 어머한테 손끝 하나 안 댔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연호도 학교 끝나고 곧장 학원 가서 이 집엔 아버님이랑 저랑 단둘뿐이었는데 아버님이 아니면 누가 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보, 아버님 원래 술 취하면 정신 못 차리시잖아. 내 말 믿지? 내가 오죽 무서웠으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겠냐고. 논란 전 아버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곁에 다가만 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질겁을 했고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셨어요. 저는 우선 아내를 붙잡고 진정시키려 했죠. 여보, 우선 진정해. 어? 차근차근 설명 좀 해봐.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면 가끔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넘어지면서 화부 느꼈어도 고의로 누굴 해야 할 분은 아니잖아. 술에 취해서 매일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필름 끊기기 전에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나 그동안 사실 당신이 속상해할까봐 말 못했는데 아버님 그전에도 술 취하고 기절하기 전에 자꾸 나한테 손 찍어 마시고 욕도 하셨어. 그래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참았는데 오늘 일은 너무 심하잖아. 나 더는 못 참아. 어멈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게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술 취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정말 전에 저한테 손 안 대셨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그건, 그래도 오늘 일은 절대 내가 아니야. 오늘은 나 다 기억한다니까. 저것 봐, 여보. 아버님도 자신 못 하시잖아. 지금도 술에 취해서 저렇게 박박 우기는 거지. 내일이면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 하실 거야. 분명 제가 듣기에도 아버지의 말투는 평소 만취했을 때와는 달리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친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저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 와중에 다친 아내가 걱정돼 우선 아내의 몸을 살폈죠. 다행히 부어오른 곳은 없어 뼈에 문제는 없는 건가 싶긴 했는데 그래도 병원엔 가봐야 할 것 같아 전 아내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신고를 했으니 무조건 경찰서에 먼저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경찰차를 타고 다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아깐 하도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휴대폰으로 오랜만에 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었어요. 확인한 지 오래된 것 같아 그냥 무심결에 본 건데 글쎄 우리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계속 돈이 이체됐더라고요. 그동안 돈이 출금됐다는 알림 문자 한 번 온 적이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확인하니 입출금 알림 기능도 꺼져 있고 알림 문자도 못 오게 그 은행 번호도 차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한테 이건 네가 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맨날 은행 가기 번거롭지 않냐면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은행 어플 사용법을 알려준 게 바로 며느리였거든요. 그때 일로 휴대폰으로 돈을 거래할 때 쓰던 제 비밀번호도 며느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 어디 있냐? 얼른 내놔라 했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 마당에서 구르고 뭘 하고 쇼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버님이 술 취해서 가끔 저한테 직접 용돈이라면서 이체해 주신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늘 우리 며느리 너무 고맙다면서요. 그래 놓고서 아버님은 기억도 못하고 저한테 저러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버님은 제 말도 안 믿고 혼자 막 화를 내다가 화를 못 참고 결국 절 때리고 마당으로 밀어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아버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요.
저 이거 못 참아요. 저 아버님 고소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줬어? 네가 집에 나랑 둘이 있을 때 하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 하길래 처음에 500만 원 준 게 다인데 네 통장으로 들어간 내 돈 나머지 3,500만 원 어쨌냐고. 여태 돈 빌려달라고 졸랐던 거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도 말 안 한 건데 네가 이렇게 무서운 애일 줄 상상도 못했구나. 얼른 내 돈 돌려줘. 싫어요. 아버님이 이미 저한테 준 건데 그걸 제가 왜요? 그리고 제가 언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경찰 선생님, 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거 폭행으로 고소하고 변호사 통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을 보니 어쨌든 아버지 통장의 돈이 아내에게 보내진 건 사실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오늘뿐 아니라 그동안 손찌검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그 돈을 아버지께 못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맞은 거에 대한 고소에 피해 보상 소송까지 걸겠다는 아내의 말에 기함을 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다 지끈거렸어요. 아내의 편을 들자니 아버지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또 아버지의 편을 들자니 아버지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수라장을 단번에 잠재워줄 구원투수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내가 너무 안 늦었지요? 아이고, 뒤따라오느라 혼났네. 저 집 며느리 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옆집 이웃 김경래 할머니였어요. 의외의 인물의 등장에 다들 어리둥절했죠. 아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더듬더듬 묻더군요. 아, 할머니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노망 나셨어요? 이 애끼, 서경이 너 참 못됐다. 너네 시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짓을 하니.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경찰관님들, 저 집 식구들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요즘 유독 낮에 저 집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우리 두 집 마당 사이엔 구멍 송송 뚫린 돌담 하나가 다인데 그중에 구멍이 꽤 큰 틈이 있거든요. 저 집 양반은 맨날 마당에 있는 평상이나 마당 앞집 마루에서 술을 먹어서 거기로 보면 늘 저 양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 집 며느리가 자꾸만 자기 시애비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 나중에 자기가 받을 목 유산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돈 좀 줘라. 이러면서 무지하게 역정을 내지 않겠어요? 그럼 저 양반은 처음에 500 주지 않았냐? 대체 무슨 일이기에 자꾸 돈을 요구하냐? 솔직히 말하기 전엔 더 못 준다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엔 저 며느리란 애가 혼자 막 욕짓거리를 하대요.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가 고집만 세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마당이나 마루에 뻗은 자기 시애비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동영상으로 몇 번 찍어놨어요. 게다가 오늘 일도 소란이 일어나자마자 내가 다 찍어놨습니다. 어차피 늙은 내가 달려든다고 해봤자 다치기만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저기 저 집 아들한테 다 보여주려고요. 이 동영상들이 바로 저 며느리가 거짓말쟁이라는 증거입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몰라 동영상만 찍어놓고 잠자코 있었는데 오늘 일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고민 끝에 이렇게 경찰서로 달려온 거예요. 할머니는 상기된 표정으로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들은 아내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게 바로 오늘 사건의 진실이라며 그날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엔 마루 위에 대치하고 서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시작은 화가 난 아버지의 고함부터였어요.
네가 나 몰래 내 통장에서 네 명의의 통장으로 돈 빼돌린 거 맞잖아. 저 아니라니까요. 왜 생사람 잡으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평소에 나한테 계속 돈 빌려달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런데 내가 안 빌려주니까 나 술 취했을 때 내 휴대폰 가져가서 이렇게 몰래 돈 빼돌린 거 아니야? 1,000만 원, 1,5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내가 전에 너한테 딱 한 번 줬던 500만 원까지 합하면 도합 4천만 원이야. 나한테 휴대폰으로 은행 어플 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준 게 너잖아.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도 너밖에 없단 말이다. 게다가 돈이 이체된 통장이 네 명의 통장인데 너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네가 입출금 알림 문자도 다 차단시켜버린 거지? 당장 돈 돌려주지 못해? 안 그러면 내가 집안 평화를 위해서 네가 계속 돈 요구한 거에 대해 입 다문 거 그만둘 거야. 전부 우리 아들한테 말해버릴 거라고. 아버지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우기던 경찰서에서의 모습과 달리 저에게 모두 말해버리겠다던 아버지의 말에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기괴한 장면에 저와 경찰들 모두 기함을 했어요. 예, 어머마, 너 뭐하냐? 아내는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손으로 마구 자기 뺨을 내려쳤어요. 게다가 자신의 온 몸을 꼬집기까지 하더니 주위를 두리번대다 스스로 마당 시멘트 바닥으로 뛰어내리더군요. 그리곤 마구 바닥을 나뒹굴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죠.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돈을 빼돌렸다는 걸 들킨 아내는 스스로 생쇼를 해서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아내는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저희 아버지에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돈 제가 빼돌렸어요. 알림 차단도 제가 해놨고요. 그렇게 누가 바보같이 맨날 술 취해서 누가 휴대폰 가져가든 말든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 되래요?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에요. 저 아버님이 저한테 손찌검했다고 경찰에 지금 신고할 거예요. 어차피 이 방법은 더 못 쓰고 아버님이랑은 사이 틀어질 거 고소해서 합의금이라도 더 받아낼 거라고요. 그동안 빼돌린 돈이야. 아버님이 술 취하셨을 때 저한테 고맙다고 이체해 준 거라고 하면 땡 아닌가요? 어차피 아버님 술 취하면 아무 기억 못 하시는 거 다들 아는데 누가 아버님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래도 그동안 저 착한 딸인 척, 며느리인 척 아버님한테나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죽은 어머님한테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 대가 치러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보. 그 경악을 부르는 영상은 제가 집에 도착하며 갑자기 눈물 연기 시작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우리에게 그 전에 아버지에게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하는 영상, 술 취해 잠든 아버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하는 아내의 영상 등을 추가로 보여주었죠. 그게 바로 아내가 저희 아버지 휴대폰 은행 어플에서 돈을 빼돌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아버지의 모든 말은 전부 다 진실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이런 일을 벌일 정도로 무서운 애일 줄 알았다면 내 친즉 어머니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동주 너한테 했을 거다. 난 그래도 평소에 가족에게 잘하던 애였으니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가 싶어 모두를 위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나 몰래 내 돈을 저렇게 빼돌리고 있을 줄은, 또 그걸 걸리자 자작극까지 해서 날 이렇게 몰아붙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사람이 너무 무섭구나. 그제 안심한 아버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추궁했어요. 당신 뭐야? 그동안 우리 아버지 돈 훔쳐가서 다 어디다 썼어? 안 썼어. 다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럼 보여줘봐 어디. 난 이제 당신이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못 믿겠으니까. 역시 뭔가 찔리는 게 있었는지 아내는 제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 은행 어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전 아내 휴대폰을 뺏어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휴대폰엔 정말로 아버지 이름으로 4번에 걸쳐 4천만 원이 입금됐더군요. 그런데 그 돈은 입금되자마자 고스란히 박동건이라는 남자에게 이체됐더라고요. 저는 박동건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거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사실 자신이 예전에 사채를 쓴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 사채업자야. 예전에 한참 그냥 떠돌아다닐 때 돈이 없어서 불법 고리대금 사채를 쓴 적이 있거든. 그런데 가족들한테 차마 말을 못해서 그동안 이자만 갚았는데 그 이자가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원금 좀 빨리 갚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직 다 못 갚은 원금 어떻게든 아버님한테 합의금이라도 받아내서 갚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라고.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아버님. 그게 진실이어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왠지 그 말에도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 영상 속에서 그토록 자신에게 잘해줬던 저희 부모님께 진심이 아니라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한 거라던 아내의 말이 생각나 뭔가 더 추악한 진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 휴대폰 연락처 목록에서 박동건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곤 직접 전화를 걸려고 했죠. 그래, 이 사람이지?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게. 진짜 사채업자인지 아닌지. 진짜 사채업자면 불법 고리대금 받고 다닌 인간이라고 당장 신고해버리게. 안 돼, 여보.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함부로 엮이면 당신까지 다쳐.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아낸 그런 절 아주 필사적으로 말리더군요. 하지만 전 결국 통화 연결에 성공했고 다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귀가 차다는 듯 대답한 그 남자의 말은 결국 더럽고 엄청난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됐어요. 그쪽이 박동건이라는 사채업자입니까? 네? 이거 이석영 휴대폰 아닌가요? 맞고요. 전 이석영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 아내한테 악덕 고리대금으로 사채를 빌려줬다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당신한테 돈을 보낸 게 사채 때문이라던데 제가 이거 불법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고 싶은데요. 뭐라고요? 이석영 그 정신 나간 여자 결국 걸렸구만. 나 사채업자 아닙니다. 나 그 여자랑 결혼 전제로 아주 예전에 동거했던 남자 옷이다. 예? 사별이 아니고요? 사별은 무슨 신분 숨기고 제주도에 숨어 살고 있었다더니 진짜 깜쪽같이 잘 속여놨네. 그 여자가 결혼했다 사별하고 떠돌아다녔다. 그딴 거짓말 했다죠? 그 여자 술집 여자요. 난 그 술집 관리하고 여자들 관리했던 사장인데 그 여자랑 한 8년 전까지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마이킹이라는 선불로 당겨 쓰는 빚을 그러니까 내 피 같은 돈을 5천이나 갚지도 않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어쩐지 무리하게 당겨 쓰더라니. 결혼할 사이여도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했던 나한테 돈 갚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8년 전이면 아내가 저희 농장에 처음 나타났던 바로 그 시기더군요. 아내는 사별 후 떠돌아다니다 제주도로 온 것이 아니라 그놈에게서 도망치려고 일부러 제주도에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진실을 듣는데 계속해서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걔 찾아내려고 거의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슈? 내가 몇 달 전에 겨우겨우 그 옆편에 찾아내서 돈 내놓으러 가니까 그거 술만 처먹으면 정신 못 차리는 지 시아버지한테 뜯어내서 나한테 갚겠다고 싹싹 빕디다. 안 갚으면 내가 절대 온몸 성하게 안 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잘 갚더라고요. 근데 그 짓거리 결국 걸려버렸나 보네. 아무튼 나 사채업자도 아니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니까 법 관련해서 나랑 뭐 엮지 마시오. 내가 뒷세계 생활하는 사람이라 경찰은 좀 곤란하거든. 아, 그 여자한테 이 말도 전해주시오. 돈 나올 구멍 막혔다고 도망가면 그땐 살아서 이 세상 하늘 못 볼 줄 알라고. 우린 지금도 앞으로도 서론 볼 일 없는 겁니다, 사장님. 그 남자의 전화가 끊겼지만 다들 경악한 나머지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침묵을 깬 건 아내의 신원 조회를 하던 경찰의 말이었어요. 어? 이석영 씨, 당신 사기 전과가 두 개나 있던 사람이었네? 그 말에 가뜩이나 덜덜 떨고 있던 아내는 이제 사시나무 떨듯 바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기함에서 분노를 퍼붓던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대체 진실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정과 이범의 술집 여자? 깡패랑 동거하다가 돈 떼어먹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우리 아버지 돈으로 그걸 갚고 있었다고?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사람이야?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한 건 진짜야. 과거는 숨겼어도 마음은 진심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보육원 나오고 갈 곳이 없어서 술집에 발을 들여놨는데 어쩌다 보니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술집 관리하던 깡패인 그 사람 만나 동거도 하게 됐어. 근데 이렇게라도 가걸 씻고 당신하고 가족들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어. 웃기지 마. 당신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어. 차라리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그런 주제에 감히 우리 아버지를 범죄자로까지 몰려고 해? 어머니 잃은 슬픔에 이렇게 된 아버지를 이용해?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 너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저는 싹싹 비는 그 여자를 두고 충격에 어리빠진 아버지와 옆집 할머니를 모신 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말씀하시곤 집으로 돌아가셨죠. 집에 가니 아들이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어디를 다녀왔냐는 아들의 물음에 저는 고민 끝에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담백하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곤 놀라서 눈이 커다래진 아들에게 사과했죠. 미안하다 연호야. 이 아빠가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라 생긴 일이야. 아니에요 아빠.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챘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전 괜찮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아빠가 제일 소중하니까 아빠가 괜찮은 게 제일 먼저라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연호야. 내가 아내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 기특하고 고마운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은 오늘만은 할아버지가 술을 못 드시게 하는 게 좋겠다며 놀란 저희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누가 어른이고 애인지 모를 정도로 당시 15살이던 저희 아들은 조숙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두어 시간 뒤 그 여자가 뻔뻔하게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미리 싸둔 짐을 던져주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난 네 여보 아니고 네가 갈 데가 있든 없든 그것도 내 알 바 아니야. 너 같은 끔찍한 여자가 발들일 공간은 우리 집에 아무 데도 없어. 또 경찰차 타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사라져. 한참을 울던 그 여자는 한밤중이 돼서야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여자는 근처 숙박업소에서 묵으며 계속 집에 찾아와 우리 삼부자에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위자료 소송까지 그 여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 여자가 갈취해 간 돈에 관해 형사 고소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친족 관계에서 일어난 절도라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형사가 안 되면 민사라도 소송을 걸어버렸죠. 여보, 나 좀 도와줘. 나랑 동거했었던 그놈 있지? 그놈이 나 서울까지 억지로 데려왔어. 이제 나한테 돈 나올 구멍 없는 거 알고 자기한테 남은 빚 다 갚을 때까지 자기 술집에서 일하래. 나 아직 협의 이혼에 동의도 안 했는데 아직 나 당신 아내잖아.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던 그 여자가 대뜸 제게 전화해 저렇게 말하더군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 저는 이렇게 소리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가 벌인 일을 왜 나한테 도와달래? 징징대지 말고 우리 아버지 돈이나 갚아. 더 이상 당신 목소리 듣고도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 뒤로 몇 번이나 더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할 말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송과 고소를 진행하며 빠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배신감과 고통에 얼룩진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속 깊은 저희 아들을 보며 저도 아버지도 조금씩 분노와 배신감에서 벗어나고 있죠. 얘 동주야, 내가 파전 좀 만들 테니까 저녁에 연호 학원에서 돌아오면 전에다 사이다 한잔 하자꾸나. 저희 아버진 그날 이후 아주 단번에 술을 끊으셨습니다. 술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요. 만약 그대로 당했으면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얼마나 슬퍼했겠냐며 아버진 그날로 집에 있던 술을 다 가져다 버리셨죠. 덕분에 저까지 술을 끊게 되어 누구보다 올해로 중3이 된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요. 저는 그 여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이겨 이혼을 했고 그 여자를 몸만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 여잔 무고죄로 인해 7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냈고 또한 제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죠. 저는 그 위자료의 일부를 저희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애써주신 옆집 할머니께 사례금으로 전해드렸어요. 돈 한 푼 없던 그 여잔 벌금과 위자료 때문에 자신을 잡아간 그놈에게 또다시 빚을 져야 했던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미처 다 갚지 못한 전의 빚까지 더해져 전 아내는 지금도 그놈 술집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뻔뻔하게도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아들에게 문자로 구구절절 보냈었거든요. 저는 아들이 그 문자를 보여주자마자 기겁을 하며 즉시 그 여자 번호를 아들 휴대폰에서 차단시켜버렸죠. 아들, 아빠가 너한테 2번이나 엄마를 잃게 해서 너무 미안해. 이젠 아빠는 재혼 생각 않고 그냥 우리 아들한테 엄마 아빠 2사람 몫을 다 해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아들은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미안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저 전 앞으로 아버지와 아들만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생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그 여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아버지의 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신분 세탁을 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 우리에게 죄책감 없이 사기를 치려 하던 여자와 재혼했던 제 자신이 아직도 원망스럽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많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하긴 인생 경험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도 깜빡 속을 정도였으니 더 연륜이 쌓인 시기에 그 여자를 만났었다고 한들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도 같네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감쪽같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 틈새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선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도 못 믿을 세상이 된 것 같아 슬프긴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다해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이렇듯 슬프고 황당하기도 한 일이 널린 게 삶이지만 그래도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오늘만큼은 더없이 맑고 쾌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